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시간 Introduction to Testing입니다. 자, 우리 오늘 1-1, 1-2, 1-3 해서 각 섹션별로 보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ackground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backwash입니다. backwash는 역류 효과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는 첫 번째 문장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The effect of testing on teaching and learning is known as backwash and can be harmful or beneficial. 이게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얘기처럼 보이지도 않고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이게 어떠한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잘은 모르겠지만 harmful하고 beneficial 하기도 하다? 이 정도는 알겠죠. 자,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적 있죠? 자, 바다를 갔다고 칩시다. 바다에 가면 뭐가 있죠? 그렇죠. 물이 있죠. 그 물 보러 가잖아요. 자, 물을 보면 when you see the sea, 그죠? 이 웨이브가 쳐서 해변가로 오면 물이 찰랑하고 저희 발을 치고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나면 우리 발과 뭐가 보여요? 그럼요. 모래도 보이고 조개도 보이고 그렇죠. 무언가 쓸고 지나갔을 때 나머지 현상 그걸 백워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을 보고서 이게 쓸고 간 효과가 무엇이었는지 결과를 금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테스트가 그러한 역할을 우리 학습의 결과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학생의 시험의 결과는 즉각적으로 교수법에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그래서 교수법의 전환이랄지 재고랄지 다시 선생님들이 어떤 리스트럭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리컨스트럭팅을. 그래서 네, 우리가 스트럭처를 다시 한번 구조화를 할 때 오거니제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훨씬 좋게 이펙티브하게 효과적으로 교과 개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선생님의 티칭 교수법에만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통해서 학습자의 문제점이나 학습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반추해보고 그걸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워시백 이펙트라는 거 내지는 백워시라는 게 양쪽 vice versa 이렇게 양쪽으로 쓰이는데요. 우리 수능 시험 같은 경우가 백워시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teachers feedback이 훨씬 더 좋을까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밑에도 써놨지만 예를 들어서 영어 라이팅 테스트인데 멀티플 퀘스천으로 테스팅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그렇게 undesirable 하다라고 교과서에도 써있죠. 어떤 역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teacher의 피드백을 통한 그래서 즉 선생님이 학습자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시행했을 때 그 결과가 학습으로 적용될 수 있을 때 백워시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우리 수능처럼 멀티플 퀘스천으로 했을 때는 적용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치는 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 수능 시험에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실제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단어에서 구, 절까지 집어넣는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고 읽는 거를 통해서 무엇이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글을 쓸 때 써야 하는 요구되어지는 여러 가지 스킬들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합하지 못하지만 간접 쓰기의 형식으로 어떤 물리적이나 상황적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 학습자들에게나 선생님들에게 돌아가는 백워시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네, 백워시는 뭐다? 네, 파도가 쓸고 간 흔적이고 그 흔적을 보고 무엇을 한다? 네, 학습의 방향성과 그렇죠. 교수자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그게 바로 역류 효과입니다. 네, impact of backwash. 그러면 이것의 영향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역류 효과에. 첫 번째 보면 학습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실 시험을 설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시험이 있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큰 워시백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백워시를.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학습 활동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활동이자 실제로 시험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이 관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이 평가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게 뭐죠? 약간 수행평가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봤던. 네, 그런 성격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관찰 기법들이 좋으신 노하우가 좀 오래된 연차 선생님들을 보시면 수업을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 같지 않은데 아이들 파악을 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선생님들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답률이 높은 질문이랄지 이 나이의 시기에 아이들이 잘 모를 것 같은 질문들을 몇 개 던져봄으로써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지는 선생님들이 오늘 우리 활동을 해볼 거예요. 즐겁게 신나게 즐겼는데 그걸 통해서 이 아이가 실제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데 꺼내는 능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A, B, C를 나눠본다랄지 여러 가지 네, 결과치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백워시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테솔 수업 시간에 가급적이면 활동을 많이 하라고 권고하는데 네, 테스팅을 꼭 시험지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으로 활동처럼 보이나 실제는 그 목적이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그러한 활동 위주의 교실 형태의 교실 활동 형태의 시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워시백, 백워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학생의 오답과 정답입니다. 이 오답이 나왔을 때 우린 뭐를 알게 되죠? 그렇죠. 아, 이 학습자가 무언가 부족하구나. weakness. 그렇죠. 그리고 이 학생이 만들어낸 것이 error인지 아니면 mistake인지.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error는요, 뭔가 잘못된 오류예요. something wrong. 그렇죠. 그러면 fix it out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mistake이에요. 그거는 그냥 학생이 마음을 차분히 먹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고치기가 가끔은 뭐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은 미스테이크인데 학습자들이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네, 미스테이크가 훨씬 더 큰 학생들이 있어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어떤 학생은 알지만 뭐 더하기 빼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데 있어서도 내지는 스펠링 에러를 미스테이크를 하는 데서도 그렇겠죠. 그래서 연습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플러스 알파로 더 심화된 과정을 더 포함시킬 수도 있고 더 밑에 기본기를 더 닦는 연습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의 오답은 그냥 오답이 아니라 정말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학생의 정답. 네, 학생의 정답은 어떠한 효과를 보여줄까요? 네, 가장 중요한 intrinsic motivation입니다. 내적 동기. 이 내적 안에서 나오는 동기인 거죠. 아, 나는 영어를 잘해. 난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난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 이런 욕심. 그리고 동기. driving force라고 하죠. 그래서 모티베이션의 이 드라이빙 포스가 훨씬 더 긍정적이고 아름답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컨피던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서 자신만의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학습 플랜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워시를 통해서 시험의 형태나 학생의 오답과 정답 이런 정보를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백워시를 훨씬 더 많이 영향력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워시를 올려줄 수 있느냐? 첫 번째, 시험 수행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고 부담감 자체를 줄여주는 형태의 시험을 보면 백워시가 올라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자 이거 90점 못 넘으면 다들 벌을 주겠습니다 하는 시험하고 여러분 선생님이 다 90점 넘게 줄 거예요. 그럼 우리 모두 100점을 맞아볼까요? 똑같은 말이어도 다르고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 그 점수를 약간 후하게 주면서 학습의 그 부담을 줄이면서 그 점수는 후하지만 그 안에 있는 선생님이 그 테스팅의 기법에 근거해서 나온 데이터를 잘 분석만 하시면 학습자는 훨씬 더 백워시를 통해서 자기의 틀린 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적의 형태가 되거나 계속 오류에 우리가 그 꽂히게 된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나는 못한다. 아까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나오면 오류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 필요하지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약간의 이렇게 학습력이 떨어지는 아이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반대로, 넌 요거는 잘하잖아. 이 파트는 잘하지 않냐. 그래서 그 weakness와 strength를 구분해 주면서 강점이 곧
네, weakness가 강점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러한 네, 그 테스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너는 정말 남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문제는 잘 푸는데 단어 외우는 게 좀 어렵구나. 그럼 단어를 좀 같이 외워볼까? 랄지 아니면 단어에 대한 그 학습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플래닝을 짠다랄지 그렇게 해서 특정 기술에 대한 전략적 학습이 시작될 수 있는 도입의 어떤 근거 자료가 되고 학습자도 그러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백워시를 그러니까 파지티브한, 베네피셜한 백워시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 방법뿐만이 아니라 특정 그 학습자들이 어떻게 배웠는지 그것에 따른 측정 도구나 방식에 대해서도 고찰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교수 학습법 자체에 대한 연구 문제를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했던 이론을 기반으로 했던 수업에서 어떤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학습자를 통해서 계속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백워시는 우리에게 참 많은 정보를 주고 가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적극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것은 어떤 무언가를 시행했고 그 시행에 따른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테스트로 점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여튼 피드백과 평가가 교사가 주는 거는 맞는데 교사가 어떻게 제공하는 피드백과 평가일까요? 그쵸? 교사가 기본적으로 학습자에게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피드백과 평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가의 결과가.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심도 있게 토의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선생님이랑, 그쵸.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가 상호 접근성 자체가 높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easy to access. 그렇겠죠? 그래야 인터랙티브해지고 콜라보레이티브하고 그 다음에 서포티브해야 학습자가 그걸 기반으로 이 백워시를 기반으로 더 많은 학습 목표와 스트래티직한 어떤 스터디 플랜이나 러닝 플랜을 짤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교수자도 자신의 방향을 맞춰서 도움을 더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세상에는 시험에 대한 참으로 잘못된 개념들이, 오개념이라고 하죠. 미스컨셉션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큰 미스컨셉션은 무엇이냐? 하나의 시험이 가장 좋은 시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한 권의 책은 있나요? 가끔 뭐 성경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 뭐 그거는 종교적인 이야기니까 그건 빼고, 뭐 어떤 책이든 한 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이 딱 한 번인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모든 걸 한 번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반증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실제로 language test라는 것 자체의 기본 본질과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에 따른 misunderstanding이라는 거예요. 언어의 본질이라는 거는 상황과 맥락과 그리고 다양한 그 타픽 안에서 움직여줘야 하는 건데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시험에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어제의 학생과 오늘의 학생이 똑같아 보이지만 어제 공부를 하고 오늘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라면 어제의 학생과 오늘의 학생은 같은 학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그 랭귀지이기 때문에 왜 매일매일 늘어나는 게 또 랭귀지잖아요. 그러고 또 반대로 안 쓰면 사그러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적인 특성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접근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랭귀지 테스팅에 대해서는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테스트 디벨롭먼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퀀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디벨롭해야 되는데 일부만 보고 있다랄지 아니면 신뢰도가 좀 낮다랄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각 개념별로 필요한 모든 단계들을 컨시더 해줄 수 있는 디벨롭먼트를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 검토도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빠르고 급하게. 그러다 보니 잘못된 시험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unreasonable expectation.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기대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뭐 언어 시험은 이래야 해. 뭐 학습자는 무조건 이걸 해야 돼. 라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왜 우리나라 학생들 보면은 학교 시험들 보면은 무조건 이 시험은 100점 맞는 학생이 없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의 내신 시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unreasonable한 expectation을 가지고서 시험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lindly using tasks for purpose for which they were not designed. 예를 들어서 이 시험은 예를 들어서 토익 시험이에요. 토익 시험은 비즈니스 필드에서 학습자들이 그 시험을 본 테스트 테이커들이 수험자들이 언어를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인데 실제로 그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말고 중고등학교에서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의 목적에 맞게끔 적용을 해서 시험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덮어놓고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공무원 일을 하는데 전혀 영어 능력이 필요 없는데 왜 그런 시험을 봐야 하느냐. 저도 약간 동조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기적으로 어떤 그 스피킹 레벨 테스트를 본다랄지 해서 계속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들어갈 때 막 그렇게 억지스럽게 시험을 보는 것보다.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생각해 보세요. 그걸 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관리하는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게 테스팅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테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관념들을 많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의 시험이 베스트다. 그 다음에 랭귀지라는 건 뭐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내지는 그 시험이나 저 시험이나 똑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misunderstanding이나 unreasonable expectation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적용할 수 있는 misconcept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네. 자, 그럼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어느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게 할까요? 네, 테스트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보게 되는데, 자, 첫 번째, proficiency라고 되어 있죠? 네, 학습자의 그 language proficiency, 그러면, language ability를 측정하는 거죠. 그거를 determine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학생을 place, 위치시켜 놓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치고사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갈 수 있고 내지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진단해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단고사 같은 걸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미 어떤 능력이나 지식이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성평가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nly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y were designed.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시험이라는 건 그 디자인된 목적 그대로 써주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래서 proficiency level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측정된 그런 고안된 디자인된 시험을 갑자기 diagnose 하는데 썼다. 이건 좀 적용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다이그노스 하기 위해서 낸 시험들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증상을 뽑아내서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보는 시험인 거잖아요. 목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거라면 proficiency라 ability 일반적인 거라면 조금 더 제너럴한 시험을 내주는 게 맞죠. 그렇겠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실제 우리가 language usage에서 보면 저도 뭐 이거 녹음하면서도 여러 번 틀려서 다시 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어휘라는 거, 언어라는 거 자체가 계속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해요. 그렇죠. 인터랙티브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지를 줘야 되는데 너무 accuracy에 입각해서 한다랄지 그다음에 fluency를 너무 높게 잡는다랄지 그렇게 하면 학습자들을 proficiency다라고 측정을 하기에는
네,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뭐 IELTS나 뭐 다양한 시험들을 보시면 그 머머링 하는 거, 저 필러나 머머링 하는 이런 사운드들이 적은 것에 따라서 헤지테이션의 수를 줄이고 그 헤지테이션에 따라서 헤지테이션이 많으면 플루언시가 네, 뭐, 저를 계속하면은 플루언시가 떨어지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로 다양한 이유의 시험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목적에 부합하는 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상입니다. 시험이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신뢰도입니다. reliability. 네, 저희가 조금 전에 reliability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reliability라는 건 5과에서 다시 다룰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제가 미리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시험은 어디에서 부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그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reliability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the source of inaccuracy, 시험 자체가 부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의 소스는 어디에서 오느냐? 일단 테스트 컨텐츠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테스트의 정확한 판별을 하기 위한 컨텐츠가 와야 되는데 네, adequate 하지 않은 거죠. 타당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적합하지 않은 거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따르는 거거나 아니면 그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거나 뭐 기타 등등 그렇겠죠. 그 다음 테스트 테크닉이 필요한 상황에서 테크닉이 제대로 발현될 수 없는 그러한 내지는 과도한 테크닉을 요하는 그러한 수준의 테스트일 경우에 inaccurate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reliability가 떨어질 때 부정확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처음으로 테스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토픽을 듣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요. 잠깐 이 사진처럼 잠깐 쉬고 돌아오세요.